김광수의 경제 소프트. 네, 조상훈입니다. 방금 전 뉴스피드에 이어서 김광수의 경제 소프트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님 그리고 길경식 이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얘기 나눌 주제는 이제 카드업계 요즘 뉴스 되고 있는. 그 전에 그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돼.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예, 어떤 문제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 정보가 유출됐습니까, 소장님? 그게 아니고 지난주에 박성재 PD 국민 TV의 그 간판 얼굴이다, 미인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벌써 그냥 스튜디오 이렇게 그 방청하러 와도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막 있어요. 공개 방송을 요청하는 청취자들이 있습니까? 뭐 있어요. 오겠다라는 분도 계시고 저번에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이제 부산에 가서 경제전망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갔더니 그 여성분들이 좀 질투하시는 분도 계시고 소장님 그 벌써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그 사진 찍어가지고 좀 올려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조금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또 안 믿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그 박성재 PD께서 그 말씀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사라도. 저 박성재입니다. 네, 제가 마이크는 잘 안 잡는데 일단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계속 퍼지면은 제가 좀 살기가 힘들어질 것 같고 회사 오기가 저 화장 그럼 풀 메이크업 해야 되거든요. 루머는 더 이상 안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칭찬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 이제 목소리 듣고 더 이제 뒤집어질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카드업계의 정보 유출 문제 그리고 이제 철도공사 최현을 사장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 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 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되자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 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예, 그 사이에 박성재 PD에 대해서 또 의견을 올려주신 분 있는데요. 뭐 저도 역시 주관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뭐 뛰어난 그런 미모를 가진 PD고요.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광수 소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나중에 공개 방송을 한번 추진해 보는 방송을 것도 하든지 여기 국민 TV에서 뭐 카페를 만드셨다면서요? 예, 저희 지하에 국민 카페라고 있습니다. 한번 조만간에 저희가 그 이벤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 오셔서 이제 경제 강의도 좀 들으시고 뭐 하시고 뭐 하고 뭐 이런저런 걸 해서 우리 박성재 PD가 와서 조금 좀 이렇게 진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간판 역할을 하시든지 하다못해 커피라도 좀 이렇게 해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MBC 노조의 그 본부장 하셨던 박성재 기자라고 있습니다. 예, 글자가 이제 한자는 모르겠지만 예. 이름이 같기 때문에 간혹 이제 남자 아니냐 이렇게 좀 오해를 받는데요. 예, 아주 미모가 출중한 여자 PD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카드업계 사상 최대의 정보 유출 파문, 뭐 말 그대로 이제 비상 상황인데요. 특히 이런 정보 유출로 이미 뭐 다른 금융기관들도 이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문제가 좀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좀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이번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일단 이번 사건은 KB국민카드에서 한 5,300만 명, 또 롯데카드에서 2,600만 명, NH농협카드에서 한 2,500만 명 등 중국된 인원을 제외한다고 해도 최소 2,000만 명 이상의 금융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 카드사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결제은행들의 고객 정보까지 유출되어서 사실상 국내 모든 은행의 고객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보의 유출은 코리아 크레딧 뷰로 직원이 USB의 고객 정보를 카피해서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5월서부터 최근까지 이 문제의 3개 카드 회사에서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맡았었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 그 빠져나간 개인 정보는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주민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결제 계좌, 한도, 사용 한도 금액, 카드 유효기간 등 최대 19개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단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에 고객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궁금한 게 김광수 소장님이나 길경식 기사님은 해당 카드 갖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기리사님 우선은. 저도 없는데 전 이 검색을 아예 안 해봤어요. 그 유출되는지 여부를. 근데 그 검사하는 거에서도 또 유출된다고 막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저도 공교롭게 이 세계사 카드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되게 이제 없는 사람들이 좀. 근데 그 카드 정보 개인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예.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묘하게도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게 선거철만 되면 꼭 이게 터져요. 선거철만 되면 뭐 우연히 일치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고객 정보를 불법 유출을 해서 뭐 누군가가 그걸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고 그 수요에 이제 맞춰 부응해서 이렇게 뭔가 불법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가장 큰 수요자는 역시 이제 뭐 그걸 이용해서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에 그다음에 선거 뭐 이용하는 그런 쪽이 되겠죠. 사실은 공공연하게 예전부터 선거 전에 이런 그 금융기관들의 고객 정보 유출은 이미 공공연하게 있었다.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 KCB인가요? KCB 이제 한국 크레딧 뷰로라는 곳이 이제 이것도 이제 2005년에 이제 이렇게 돌려막기죠, 카드. 그러니까 신용불량자가 카드 이제 대출을 받는다든지 현금 서비스를 받고 그걸 이제 못 갚으니까 또 다른 카드 회사의 카드를 이제
발급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대출을 받아서 이쪽 카드사의 빚을 갚는 그런 돌려막기가 굉장히 심해져서 예. 예, 그걸 막기 위해서 19개 은행 등 19개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고객 정보를 좀 공유하자. 공유를 하면은 누가 돌려막기 하고 있는지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회사가 회사입니다. 코리아 크레딧 뷰로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카드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체 보안 시스템들을 이렇게 갖추고 있죠.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은행의 전산 쪽에 일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여러분들 이제 그 은행의 그 인터넷 뱅킹을 하실 때는 공인인증서를 쓰죠. 예. 보안. 그 공인인증서를 쓰는데 그 자체로는 이렇게 상당히 보안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공인인증서가 이제 개인 고객 정보가 이제 이렇게 취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공인인증서에서 취합한 개인 고객 정보를 담아놓은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가 뚫려 있어요. 폴더가 뚫려가지고 폴더에 가서 그냥 자체를 카피를 자체를 복사를 해버리면 예.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공인인증서의 보안성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죠. 공인인증서가 이렇게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보안에 이렇게 효과가 있느냐 없다니까는 없다라고 거의 딱 잘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폴더가 유출이 안 되면은 보안성이 있는데 예. 폴더가 이렇게 해킹을 당해버리면 방법이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KCB 직원이 카드사, 이제 국민카드, 그다음에 농협카드, 롯데카드 이 세 카드사에 가서 카드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시스템 개발을 이게 하러 가서 이제 그 고객 정보를 유출을 한 건데요. 원래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라도 미국의 이제 뭐 대형 카드사 같은 경우들을 보면 예전 이제 처음에 이제 고객들의 이제 신용 평가를 합니다. 먼저 신용 평가를 왜 하냐면은 이 고객이 어느 정도 소득이 되고 어느 정도 카드 사용량이 되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거기에 맞는 한도를 정해주거든요. 예. 카드 사용 한도를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 신용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고객한테 카드 대출이라든지 사용 한도를 이렇게 정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이 카드를 사용하면은 카드 사용 내역들이 쫙 데이터로 이제 축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뭐 마트에 가서 주로 이렇게 점심 때 이렇게 김밥을 산다든지, 예. 누구는 또 저녁 때 퇴근해가지고 보니까 맨 룸사롱 이렇게 결제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객들의 정보가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고객들이 카드를 사용한 그 정보를 가지고 그 고객의 카드 사용 행태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일종의 정형화한다고 패턴화를 시킵니다. 예. 패턴화를 시키게 되면 설령 이제 이 고객이 카드를 분실을 하거나 도난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걸 훔친 사람이나 아니면 습득한 사람이 가서 부정으로 카드를 써도 이 고객이 카드를 사용하는 패턴하고 다른 형태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금을 왕창 빼버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고가 물건을 가서 빨리 이렇게 결제를 해서 써버리려고 한다든지 그런 행태를 보이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고객의 카드 사용 행태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패턴화 시켜서 그런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이제 시스템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지금 보건대 KCB 직원이 가서 한 것도 그런 이제 유형의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보여지는데 문제는 설령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해도 카드사 입장이나 은행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 고객의 정보는 가장 가장 중요한 비밀 정보입니다.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비밀 정보인데 그다음에 가장 민감한 정보인데 그런 민감한 정보를 어쨌든 간에 그 외부 시스템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외부 시스템 개발자가 마음대로 와서 이렇게 그 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한다라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 개발이나 패턴화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나 모델을 만들고 실제 그걸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테스트하는 것은 그걸 담당하는 내부 직원이 해야 되죠. 고객 기밀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그 미국이나 유럽의 이제 그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고객과 관련된 그런 그 기밀 정보들은 내부적으로도 극소수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갑니다. 한 사람만 단독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보안 그 체계가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항상 그게 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무슨 이렇게 동영상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2중, 3중 이렇게 다중 체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더 이렇게 과잉 영업이나 과잉 마케팅을 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그런 인식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팽배해 있다 보니까 중요성을 잘 이렇게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저는 항상 마음에 걸리던데. 예, 첫째는 이 문제점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이렇게 받는데 기본적으로 일반 그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과 금융기관 간에는 절대적으로 갑과 을의 일치에 있습니다. 일반 그 서민들, 일반인들 대다수 경우에는 예. 절대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을의 입장이 있습니다. 뭐 거액을 예치해 놓은 상황이 아니라면. 예. 그러니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그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금융기관이 요구하는데 필요 이상의 과다 정보, 과잉 정보를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개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결혼 유무, 네, 뭐 차량이 있느냐. 그치?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다소 뭐 조금 개인의 신용 평가를 하는데 참고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건 유치하죠. 지금 좀 심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성인 중에 차 없는 사람 찾아보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없으신 분도 계시지만 예. 그걸로서 그 개인의 신용을 평가한다라는 자체가 좀 의미가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무슨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물론 이제 서비스를 좀 이렇게 마케팅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영업 차원의 그 정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그 과잉 정보를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이렇게 기밀 정보, 고객 정보에 대한 보안 인식, 기밀성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결여돼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고객 정보를 이렇게 뺀 것이 지금 문제가 됐지만 사실은 이제 평상시에 문제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분실이나 도난을 당했을 때 부정 사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홍콩이나 어디 저기 괌이나 뭐 이런 게 중국 쪽이나 이런 쪽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은 뭐 거의 그냥 그 카드 썼다 하면은 제가닥 좀 이렇게 그 부정 사용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런 경험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이제 그런 부정 사용 방지 시스템을 이렇게 좀 더 강력하게 개발해서 이렇게 고객에게 서비스를 이렇게 향상시켜서 좀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그 선거하고 지금 똑같이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예. 작년에도.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국민카드하고 농협카드하고 롯데카드가 이게 고객층이 별로 그다지 겹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카드나 다른 은행카드하고는 겹쳐요. 특히 그다음에 국민카드가 가장 일반 그 개인 고객이 많습니다. 국민카드가 예전부터 이렇게 소매금융 중심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 가장 그 개인 그 통장 그 가입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은 또 이렇게 그 농촌 중심으로 한 이렇게 가입자가 많고 또 롯데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이나 이렇게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그 소득이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롯데 백화점이나 이런 거 다 연계해가지고 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정보가 있고 예. 이 세 개가 안 겹쳐요. 안 겹친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근데 뭐 지방선거잖아요. 6월 4일 날 지금 예정돼 있죠. 네. 그러면 지방선거 하는 전국의 지자체장들 이제 후보자들이 뭐 1,000명이나 2,000명 단위로 이렇게 나올 건데 그 사람들 뭘 가지고 선거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고객 불법 정보, 정보, 고객 정보 유출의 어떤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유권자들한테 이제 자기를 알리는 수단,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요. 네. 이제 메일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걸 보낼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조금 그 일반 시민들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 자기가 모르는 어떤 후보자한테서 문자나 메일이나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좀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의심을 넘어서서 그 기록을 남겨가지고 고발하십시오.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이 사람이 연락을 해왔을까? 예. 고발하세요. 그래야 이 근절이 되지. 안 그러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겁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 KCB 직원이요. 네. 다른 카드사의 정보도 이렇게 마음만 먹었다면 빼낼 수 있었는데 이 세 카드사만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세 카드사만 거래를 지금 담당했던 거죠?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이 세 회사로부터 시스템 개발 의뢰를 받아서 이제 하청 외주 업체로 간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그 카드사나 금융기관에서 똑같은 이제 이렇게 시스템 개발 요청을 받았다라면 똑같은 행위를 했을 수도 있겠죠.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뭐 검찰은 이게 뭐 일부 이제 마케팅 하는 쪽에 이 고객 정보가 팔리긴 했지만 뭐 다른 데로 다시 확산되지는 않았다. 그런 검찰 발표 있었습니다. 이게 좀 신뢰할 만할까요? 일단은 이거 아니라도 이미 다 나가 있죠. 이거 아니라도.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이런 소장님 판단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미 내 정보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예, 심지어는 지금 이렇게 이른바 국가기관 같은 경우도 서슴없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국가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불법 선거로 지금 문제가 된 그런 데들도 서슴없이 그런 걸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여튼, 중요한 건 이제는 그냥 가만히 욕하고 그냥 넘기면은 이거 근절할 수 없다라는. 예.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오면은 그 개인정보 유출 의심을 하시고 이렇게 고발하십시오. 고발해서 이렇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예. 이게 평소 생활할 때도 뭐 전화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휴대전화 단말기를 그냥 교체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상담하겠느냐. 금융기관들이 아까 이제 개인정보 동의서 할 때, 정보 사용 동의서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에 이제 통장 개설을 한다든지 카드 사용을 한다든지 대출을 받는다든지 할 경우 하면은 일단 은행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은행이 고객 전화번호를 사용해서 고객한테 뭔가 홍보나 마케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걸 싫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요새는 그게 나눠져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요게 다른 데에 상업적인 의도로 제공하는 것까지 동의를 하겠냐고 물어보는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상업적 동의뿐만 아니라 타 기관이나 회사 외부인에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금융기관 자신이 자기의 영업을 위해서 그걸 이제 활용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죠. 저도 시도 때도 없이 시도 때 그래. 계속 카드라든지 아니면은 이동통신사라도 핸드폰 휴대폰이나 전화가 와요 계속. 그다음에 무슨 또 지방에 계신 분 지방에서 하는 무슨 건강식품이라든지 지역의 특산품 구매하려 전화가 와요. 도대체 제 개인정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 빠졌냐고요. 저처럼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안 시킨 사람도 없는데 정말로 저는 거의 안 쓰거든요. 안 쓰는데도 그냥 와요.
이게 또 뭐 계열사들끼리는 신용 정보 같은 것들을 당연히 공유하게 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막 돌려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차제에 과감하게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철도공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 파업 마무리된 지 뭐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 철도공사 수장이죠. 뭐 코레일 최연애 사장 뭐 계속 좀 구설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최연애 사장이 소위 이제 지역구 찜하기 이렇게 이걸 했다 이런 논란이 좀 일지 않았습니까? 네. 뭐 본인은 새 인사차 같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기자회견까지 했고요. 이 논란의 대강의 이야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최연애 사장이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이제 코레일 사장에 취임한 이후 공석이었던 이 새누리 대전 서구울 당협위원장 자리에 측근 인사를 임명하도록 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에게 청탁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지난 총선에서 이 새누리당 후보로 대전 서구울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는 이제 취임 때부터 자기는 어쨌든 코레일 사장 임기를 3년 꼭 채우고 싶다고 말을 했고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6년 총선에는 못 나간다고 말을 해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정치를 포기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래는 국회에서 철도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철도 산업 현장에서 훨씬 더 큰 성취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애둘러 답변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이나 이른바 이제 전문가라고 특히 이제 상당수 적지 않은 교수분들이나 이런 전문가라고 하는 이게 계층 정치권과 그다음에 이제 언론 이런 분들이 지금 한국 사회 전체를 보면 부끄러움과 창피함과 수치심을 완전히 이제 말아먹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한 자리 더 해먹고 한 번 더 해먹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그게 이제 너무 그냥 당연한 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회에 성추행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렇죠. 국회에 뭐 정치한다라고 출마하고 있고 뭐 당선되고 차떼기로 이렇게 했는데도 막 이렇게 해버리고 국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음란물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스스럼 없이 뻔뻔하게 그냥 있어버린다는 거죠. 버텨버린다. 그래서 그때만 넘어가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은 이제 철면피가 돼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론 한국 사이비 전문가를 이제 양산을 하는 거죠. 사이비 정치인을 양산을 하고 사이비 교수들을 양산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철도공사 사장이 뭐 독일에서 유학 가서 뭐 저쩌고 했다. 되게 또 이렇게 뭐 교수 하면은 뭐 미국 어디 가서 유학 가고 뭘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근데 교수라는 건 직업이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석사나 박사 학위는 그냥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자격증에 불과하죠. 진짜 전문가가 되려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자기 스스로가 먼저 입증을 해야 되고 입증함을 넘어서서 이제 제3자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 이게 싸그리 없어요. 예전부터. 옛날부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이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뭐 혼란투성해. 제가 이제 80년대 말에 일본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제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예. 88년 그 올림픽 하면서 직전에 이제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거든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갔었는데, 이제 일본 동경대학을 갔는데 일본 사람들도 다 어떤 사람 한 교수를 막 이렇게 지적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의 천재적인 그런 천재급의 사람이다. 천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명색이 이제 여기서 석사 졸업해가지고 가서 자존심 덩어리로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이렇게 못 모르고 이제
우습게 봤죠. 예. 우습게 봤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정말로 한국에서 그동안에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접하지 못한, 이렇게 보지 못한, 듣지도 못한, 진짜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제가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 부딪혀가지고.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그걸 경험을 겪고 나서 제가, 일본이 그 당시에도 벌써 세계 2위에 이제, 특히 80년대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최강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일본이 그냥 허투루 경제 2위 대국이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절감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 미국이나 일본이 왜 저렇게 경제 대국,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어 있을까? 봤는데, 일본에서 이제 그 교수하고 부딪혀서 제가 그 겪은 바를 미국으로 딱 이렇게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공부계나 한다면 다 미국으로 유학하죠. 미국의 이제 아이비리그라든지 이렇게 명문대로 대부분 유학을 가거든요. 미국으로 유학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국에서 날고 기고 한다. 저도 한국에서 날고 기고 막 한다라고 폼 잡고 있었거든요. 있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깨졌거든요. 깨졌는데 미국 가면 어떻겠습니까? 미국은 세계에서 온갖 내노라는 천재들이 다 모이는 나라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제일로 이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하잖아요. 예. 그러니 미국에 오는 사람들은 세계 천재들이 다 모이죠. 제가 그 일본의 그 교수하고 그때 대학원 이제 그 박사과정에 갔을 때 부딪혔을 때 느꼈던 그 자괴감이나 그 충격을 몇 배 이상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요? 네, 미국 유학한 사람들은. 네. 그러니 그걸 딱 이렇게 충격을 받고 이렇게 그 부딪히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을 느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유학 가면 다 이른바 이제 친미파가 돼 돌아오는 거죠. 그 미국의 힘이 어마어마한 힘의 무서움을 아니까. 이쪽을 봐도 천재, 저쪽을 봐도 천재, 앞을 봐도 천재, 뒤를 봐도 천재거든요. 한국에서 아무리 뭐 인류대학 나오고 뭐 하고 했다고 해봐야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말로 그 온갖 분야별로 이런 천재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천재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천재들이 모인다 이겁니다. 세계에 각지 있는 각 나라에 있는 천재들이 다 미국으로 이렇게 몰리려고 한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뚫고 나가는 힘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 교수 빼놓고는 제가 다 해보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유일하게 그 당시 그 동경대학교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외국 유학생 가운데 이제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마쳤으니까 인정을 받고 박사학위로 막 편입학을 해 들어간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쪽 교수들도 충격을 받았죠. 도대체 한국에서 그 대학원생들한테 뭘 어떻게 가르칠래 이런 애가 와서 이렇게 하냐라고 해서 그래 너는 그냥 막바로 이렇게 그 박사과정에 돌아서 해라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이제 유학생을 하면서 보니까 그 교수와 같은 천재들은 거의 없어요. 드물어요. 대신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검증받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아프간 전쟁 나니까 아프간에 이제 6개 부족이 있어요. 6개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별 전문가들이 다 있더라고요. 일본에. 그러니 그렇게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다 보니까 어설프게 전문가 행세하면서 거짓말했다가는 박살이 납니다. 안 통해요. 그러니까 교수다 뭐다 전문가다 해가지고 와서 엉터리 소리를 하면 첫째는 그 교수 사회에서 박살이 나요. 학계에서 박살이 납니다. 그다음에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나와서 엉터리 소리 했다가는 언론에서 박살이 납니다.
검증이 철저하다 이 말씀이죠. 네. 완전히 매장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천재는 거의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사기는 안 통하는 나라구나. 사기가 안 통해서 이게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됐구나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예. 한국은 어떻습니까? 천재도 없고, 검증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특히 뭐 전문가라고 하면 교수급, 뭐 정치권에 뭐 난장판이잖아요. 보면은 학계에서도 순전히 서로 짱하는 게 태반이고, 그러니까 검증이 될 리가 없죠. 논문도 요새 뭐 지금까지 대학 교수에서 터진 게 뭡니까? 다 논문 표절이네, 뭐네 이런 것만 터졌지. 예. 실제로 무슨 누가 뭐 노벨상을 받는다, 호부에 올라갔다 이런 소리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간혹 가다가 뻥튀기 이야기, 누가 뭐 있는데 대가다 뭐다. 자기들끼리만 그렇다 이겁니다. 실제로 글로벌한 학계라든지 세계 학계라든지 아니면 세계의 어떤 시장에서 검증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우에는 학계도 검증할 능력이 없고 하니까는 엉터리 교수들이 실제로 유능하고 정말로 능력 있는 교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혀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오히려 이런 사이비가 막 판을 쳐버린다는, 뭐 정치권에 들어가서 뭐 국회의원을 하네, 무슨 뭘 하네, 장관 하네, 뭘 하네 해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그 검증 시스템이 언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언론이 전문가를 부르거든요. 예. 전문가를 부르거든요. 근데 언론이 전문가를 부르는데 그 엉터리 전문가, 사이비 전문가를 불러서, 왜냐하면 언론 자체가 엉터리고 사이비다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문가를 불러서 하면은 자기들이 조작된 언론, 뉴스나 정보나 아니면 어떤 엉터리 뉴스를 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자체가 이렇게 사입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검증은커녕 오히려 증폭을 시켜버리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해줄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엉터리를 갖다가 무조건 이렇게 출연시키고 뭐 기사 쓰고 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지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와버렸냐면은 내가 성추행을 해가지고 신문이나 방송에 떠도 내가 선거에 유리하다 이겁니다. 자기 이름이 사람들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박힌다 이겁니다. 인지도가 올라갔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불행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전문가가 스스로 입증하고 검증받아서, 공개적으로 검증받아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의견들이 이렇게 개진되고 여론이 수렴돼서 그 여론에 따라서 나라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이렇게 사이비 엉터리 짜가들이 이렇게 판을 쳐가지고 자기들 한 자리 해먹고 이렇게 같이 짜고 한탕 해먹는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씨 일당 같은 경우도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정부라고 뭐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생각에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 이 심각성을 저는 2000년도 연구소 만들 때부터 이미 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게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누군가는 나서서 제대로 된 전문가로서 먼저 스스로가 자기 전문성을 입증을 해 보이고 그걸 제3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아서 이렇게 해 가면 이런 엉터리 사이비들이 다 이렇게 이제 밀려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면에서 14년, 15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악전고투죠. 악전고투인데 또 그동안에 뭐 나름대로 또 성과도 있었던 것 같고 예컨대 이제 2003년 처음으로 저희 연구소가 이제 현실과 이론의 한국 경제라는 책을 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진짜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딱 나가고 나니까 어느 정도 죽더라고요. 그 엉터리 사이비가. 그 책이 딱 나가고 나니까. 한국에도 이런 책을 쓰는 곳이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구나. 라고 하니까 이제 찔릴 거 아닙니까? 그나마 이렇게 찔리는 사람은 그나마 나아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죠. 네, 그나마 나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그건 쓰레기입니다. 근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그런 쓰레기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이거
그게 대청소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계속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희 연구소 자료 보고서 시평 같은 거 보시라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단지 시평을 구독하셔서 그게 뭐 저희가 그거 돈 가지고 떼돈 벌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돈 번다라고 해서 다 이런 그 돈이 또 이렇게 그 일반 시민들을 이렇게 위해서 다 쓰여지거든요, 실제로. 뭐 시민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방송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쓰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연구소 시평이라든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엉터리 사이비를 이렇게 걸러내면 이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그 기반이고 힘을 발휘를 합니다. 예. 제가 뭐 오래 뵙지 않았지만 제가 뵙기에도 경제를 공부하시고 또 연구하시는 분인데 돈 버는 일과는 좀 무관해 보이는 그런.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돈을 좀 벌어놔야 되겠다. 왜냐면은 돈이 없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을 지금 너무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나 또 저희 연구소 입장에서 굉장히 그 다급하고 화급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예. 모든 것이 다 이게 돈이 들어가거든요. 예, 너무 이렇게 그 시급한 문제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그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완전히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떼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저희 연구소 경제 시평이나 또 기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소 이제 비용이 비싸지만 300만 원 하는 경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여러모로 굉장히 일반 국민들이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최현애 사장은 전문가입니까? 그러니까 뭐 독일 뭐 유학을 갔다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엉터리죠. 예, 너무 이런 타입의 엉터리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독일이든 미국이든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왔다고 해서 그걸로서 그 사람의 전문성이 검증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건 자격증에 불과 아까 말씀드린 운전면허증 따는 거하고 똑같아요. 학위라는 게요? 네, 예. 똑같습니다. 운전면허증 따려면 어떻게 합니까? 연습하고 이렇게 교통법규 공부를 해서 따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거든요. 진짜 전문가는 이제 자기가 그 전문 분야를 직업으로 삼아서 정말로 이제 그 이론이면 이론 또 현실이면 현실 또는 자연 현상이면 자연 현상과 실제로 그 결합해서 정말로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스스로 먼저 입증을 해야 되죠. 공개적으로. 입증하고 제3자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절대 전문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 받고 못하고 무조건 다 개나 소나 이렇게 다 전문가 취급을 해버리니까. 근데 그 외국은 그 선진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걸로서 전문가를 취급한다라고 하면 박사학위 없는 사람 가운데 정말로 그 노벨상 받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건 뭐냐 이겁니다. 그다음에 꼭 전부 이렇게 박사과정을 밟아야 되냐 이겁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아닌 분야도 많거든요. 현실사에서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그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전문적인 역량이나 이렇게 그 능력을 키운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뭐냐 이겁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학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요? 자격증. 그러니까 이게 90년대에 이 이른바 자격증 이렇게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90년대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본 유학 가서 이제 학위를 저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못 받고 왔는데 완전히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처음에 한국에 오니까. 그 다음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쌤통이다라고 아주 그냥 통쾌했죠. 왜냐하면 저 대학원 때 완전히 뭐라 그럴까, 인간성 더러웠거든요. 왜냐면은 정신없이 공부했어요, 대학원 때. 그러다 보니까는 보이는 게 없어요. 왜냐면 제가 스스로 이렇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업 같은 거 하거나 같은 동기생들하고 이렇게 토론이나 세미나 같은 거 하면은 다 휘저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는 심한 말로 이렇게 무서워서 피하냐, 떨어져서 피하지 할 정도로
근데 제가 그렇게 공부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공부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공부했던 수준, 제가 석사 마쳤던 때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온 분들보다 제가 더 높았죠. 예. 아실 분, 몇몇 분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그때 와가지고 대학에 이제 교수 자리 알아보려고 논문 들고 왔는데 그 논문 심사를 제가 했거든요. 예. 저한테 다 깨졌어요. 석사한테. 그러니까 한 분이 버클리 대학에서 이렇게 학위를 해가지고 왔는데, 내가 5년 동안 죽어나가서 고생해서 이렇게 학위를 받아가 왔는데, 한국에는 석사 2년짜리 깨지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었어요, 그때. 근데 어쨌든, 제가 90년대 이제 그 일본에서 이렇게 그냥 학위 없이 돌아오니까, 그때 저한테 약간 좀 당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아이고, 쌤통이도 좀 잘됐다, 이렇게 많이 했죠. 예. 예. 근데 저희가 그런 걸 이제, 이렇게, 그래? 지금 내가 무시당하지만 두고 보자. 전문성이라는 저희 그 전문적인 그 이렇게 역량이나 능력은 제가 앞으로 입증을 하면 된다. 예, 두고 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해온 거죠. 예. 대학 시절 그리고 대학원 시절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또 청년 실업 좀 심각한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 대학 졸업자들 취업이 이제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일단 그 미국 뉴욕 연방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학 졸업자들이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의 연령별 실업률이 2000년에 비해서 지금 2013년 현재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또 대학을 졸업했으면서도 대학 교육이 필요 없는 고졸 이하의 직종에 취업한 취업률도 2012년에 45%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일본 대학생들의 취업 내정률이 76.6%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1.6%포인트 증가했지만 아직 금융위기 전인 2007년의 81.6%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학생의 취업 내정률은 76.2%, 여학생은 77.2%, 또 국공립대는 81.7%인 반면에 사립대는 75%로 나타났고 문과계의 경우에는 74.8%인 반면에 이과계는 85%로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새내기들의 취업 내정률이 작년 2013년 11월 말 기준으로 79.2%로 나타났습니다.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상황은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일본하고 이제 미국의 이제 그 고용 구조가 사실은 다르죠.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은 이제 이익이 주체죠. 이제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기업은 이제 이익 극대화가 이제 목적이라고 하면 예. 이렇게 이 말하면 또 이렇게 발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이제 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데 그럼 이익은 어떻게 극대화를 시키는가? 간단하죠. 매출에서 비용을 빼는 거거든요. 그게 이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나 똑같죠. 이익 극대화하는 목적은. 그러니까 미국 기업도 이익을 극대화하고 일본 기업도 이익을 극대화하고 한국 기업도 이익을 극대화하죠. 근데 이제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그 식은 같아요. 매출에서 비용을 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매출이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문제는 이제 비용이 이제 문제거든요. 비용에는 이제 크게 기업이 이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려면 첫째는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계나 공장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과 자본, 예. 이 두 가지가 이제 투입 비용 요소죠. 투입 원가 요소죠. 그런데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제 그 자본,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기 요소죠. 장기 비용이죠. 장기 고정 비용이죠. 단기적으로 기업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공장을 막 늘렸다 줄였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이익을 늘린다라고 해서 공장을 막 증설하고 아니면 이익을 조금 줄여야 된다 해서 공장을 막 줄여버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공장을 이렇게 그 기계나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을 내다보고 그 사업성을 판단해서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장기 고정 비용, 원가다 이겁니다. 근데 이 노동, 고용에 대해서 이제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네. 미국 경우에는 이 노동을 변동 비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극대화를 위해서는 노동을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고용을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또는 이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고용을 줄이면 당연히 이렇게 비용이 줄어드니까 예. 이렇게 해고를 해버린다 이거죠. 근데 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을 단기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변동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뭐로 보냐면은 일본 종신고용제 그렇죠.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화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는 노동을 장기 비용으로 봅니다.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장기 고정 비용, 자본과 같다. 그러니까 휴먼 에셋이 아니라 휴먼 캐피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한 사람을 고용하는데 엄청나게 신중히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뽑아버리면 쉽게 해고를 못 하니까. 예. 정년 퇴직할 때까지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이제 경우에 일본 이제 그 대학 이제 졸업자들 취업 그 시장을 보면 최소한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이제 졸업 학생들과 기업들이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찾습니다. 이게 6개월에 걸쳐서 그냥 우리처럼 한국처럼 서류 보내고 그냥 뭐 영어 시험 이렇게 점수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다음에 면접 간단하게 하고 그걸로 어떻게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하는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치밀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채용 과정이 길겠네요. 길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학생도 자기가 평생 한번 결정하면은 이제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평생 직장을 선택하는 거니까 정말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냐 아니냐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결정을 합니다. 일본의 기업들도 뽑을 때 그냥 인류대학 출신이고 뭐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영어 잘하고 그런 거 잘 안 봐요. 기본적으로 그 학생이 우리 회사 일에 적성이 맞느냐, 우리 회사에 관련된 업무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그 필요 업무 능력은 일단 그 기본 자질만 갖추면 이걸 좋아하는 애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건 얼마든지 우리 회사에 들어온 후에 교육을 시켜서 키워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사람을 키우는 거죠. 예. 근데 미국 기업의 경우에는 뭐냐면은 아예 자기가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 노동의 능력이나 역량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봉은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와요. 그래서 교섭을 해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 그 평가 또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추천서라든지 무슨 이렇게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로서 추천서 같은 거 상당히 이제 해당 교수가 추천서를 써주면은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그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 시장에서의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미국이요? 예. 예. 한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고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모든 대학 졸업생들이 똑같은 그 경력서라든지 이력서라든지 추천서를 써서 보내잖아요. 예. 학원도 있죠, 학원. 예. 그러니까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건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낭비예요. 이런 것들.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본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말할 수 없는 낭비거든요. 근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뭐라 할까요?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 또는 상대방의 평가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자료나 이런 것들에는 뭐랄까 공적인 어떤 인증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것들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시스템에 의해서 연봉 뭐 10만 달러 이렇게 딱 정해서 데려다가 씁니다, 일단.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시켜봐요. 그래서 성과를 내면은 그 성과에 맞춰서 이제 연봉을 이렇게 다시 재조정해서 주죠. 1년이고 2년 해가지고 성과를 못 내면 해고해요. 그게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가 이렇게 그렇게 된 그 배경이 나름대로 그 나라 경제가 발전해오는 역사적인 과정이나 문화적인 배경이나 노사 간의 어떤 투쟁 과정이나 서로 충돌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고용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신중합니다. 시간이 거의 좀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그 연구소를 세우기 전에 일본 그 회사에 5년 동안 만 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일본에서 이제 그 학위를 안 받고 와가지고 좀 이렇게 그냥 백수로 조금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간 게 일본 회사였거든요. 일본 회사였는데 그 일본 회사를 이제 90년대 중반이죠. 95년인데 이제 가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이제 그 서울에 이제 지점을 만드는데 그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해요, 저를.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보고 마음이 들었다 이거예요. 지점장은 통과했고요. 예, 마음이 들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오냐 누가 그 인터뷰를 하냐니까 이제 이쪽 아시아를 총괄하는 이제 총괄 본부가 홍콩에 있었습니다. 근데 홍콩 이제 본부장이 이렇게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일본의 본사의 인사부장이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일본의 해외사업 총괄 전무가 인터뷰를 했어요, 저를. 다섯 번째로 본사의 부사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사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 95년 당시로 치면 마치 지금 한국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어디 필리핀이나 태국에 현지 사원 한 사람 채용하는 거예요. 현지 사원을 한 사람 채용하는데 그걸 삼성전자 사장까지 인터뷰를 6번, 7번 인터뷰를 해서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해외 현지 사원 하나 채용하는데도 얼마나 신중하고 신중을 기하면서 이렇게 채용하냐 이거. 그건 뒤집어놓고 말하면은 얼마만큼 그 사람을 존중하냐 이거. 예.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과서로 그냥 일본은 종신고용제고 어떻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노동을 이렇게 장기 고정 비용으로 보고 미국은 뭐 단기 고정 비용으로 보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제가 그렇게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또다시 이래서 이렇게 세계 최강의 기업과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일본 회사에 들어가서 충성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인터뷰를 하고 막 격려를 하니까 하면서도 들어와서 이렇게 굉장히 그 교육 훈련을 받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버틸 수 있겠느냐. 제발 그렇게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절로 나와요. 그런 말이. 저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이렇게 아끼주려고 하구나. 뭔가 나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팍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고 뭔가를 떠나서 그냥 가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겨버려요. 근데 실제로 가자마자 제가 이른바 이제 직전력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컨설팅을 맡게 했죠. 예. 근데 일본의 이제 대학 졸업자들이나 미국의 대학 졸업자들이 갈수록 취업 역시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거기에 비하면 한국의 우리 젊은 대학생들은 말할 수 없이 휘둘려 왔죠. 그리고 이렇게 취업 시장이랄까 자기의 어떤 평생의 어떤 직장, 평생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 이런 것과 관계없다 이겁니다. 취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제가 우리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 20대, 30대 전반의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꼭 한번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 기회를 공개 방송을 통해서 박상재 PD와 함께 좀 진행을 하면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상재 PD도 일본 와세다 대학에 유학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보가 많이 유출이 됐군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길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